하나의 주제, 세 가지 질문, 세 명의 삐뚤어진 생각. 안녕하세요. 세상을 똑바로 보지 않는 세 명의 목소리, 삐뚤어진 라디오입니다. 지금부터 우리는 삐뚤어진 시선으로 정치 이야기를 비스듬히 송출해보려고 합니다. 단순한 비판 대신 서로를 이해하고 고민을 나누는 것. 다양한 생각들이 교차하고 겹치면서 새로운 이야기를 만들어내는 것. 그리고 이를 통해 세상을 다시 생각하는 것. 그것이 우리가 라디오를 켜는 이유입니다. 정답은 없지만 새로운 길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도연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무지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이물입니다. 삐뚤어진 라디오는 한 회당 하나의 큰 정치 이슈를 다루는 정치 팟캐스트인데요. 다만 좀 삐뚤어진 시선에서, 그리고 그것도 비스듬하게 송출을 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삐뚤어진 시선이라는 건 어딘가 삐딱하게 비판적으로 사건을 바라보겠다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비스듬히 송출한다는 건 그런 비판의 방식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저희는 상대와 나를 구분하고 일방적으로 주장을 전달하거나 혹은 상대를 배제하고 나와 비슷한 의견만 맴돌게 하는 것 모두를 경계합니다. 문제에서 약간 옆으로 비켜서서 새로운 말을 한다는 의미, 그리고 상대와 나 사이의 경계를 비스듬히 가로지른다는 의미에서 저희의 말은 비스듬하게 송출됩니다. 삐뚤어진 라디오는 에피소드마다 하나의 큰 정치 이슈를 선정하고 그 이슈에 대한 세 가지의 작은 주제를 발굴해서 더 깊이 파고 들어갑니다. 각 주제에서 저희 중 한 명이 이야기를 이끌어갈 텐데요. 다른 구성원은 중간중간 자유롭게 생각을 공유할 수 있습니다. 저희는 새로운 정보를 충실히 전달하면서도 흥미롭고 삐뚤어진 의견들을 많이 공유하겠습니다. 네, 이제 오늘의 이야기를 시작해 보려고 하는데요. 오늘 삐뚤어진 라디오 1회에서는 2024년 12월 3일에 있었던 비상계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당시 비상계엄을 선포한 윤석열 대통령의 담화, 다들 실시간으로 보셨나요? 보셨나요? 저는 공부를 하고 있었거든요. 저는 그냥 공부를 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그 애인이 옆에 와서 어깨를 툭툭 치는 거예요. 그래서 놀라서 고개를 돌려서 봤더니 윤석열이 비상계엄을 선포했대 이러는 거예요. 그 담화문을 보신 거예요? 아니면 그냥 그 네이버 속보를 봤던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비상계엄이 뭐지? 라고 약간 뇌가 멈췄던 기억이 납니다. 저도 그렇고 여기 계신 분들도 그렇고 일단 놀란 감정이 되게 컸을 거고, 그 다음에는 이게 과연 어떻게 될까 이런 걱정들도 좀 있었을 것 같아요. 이제 국회에서 즉각적으로 계엄이 해제가 결의가 되긴 했지만 군대가 국회 해산을 목적으로 이제 투입이 되면서 순간적으로는 이제 위험이 갑자기 고조되는 이런 양상들이 보였습니다. 맞아요. 저도 한 유튜브에서 그 국회 앞으로 시민들이 모이면서 막 장갑차를 막아서고 하는 모습을 보면서 와, 이제 앞으로 당분간은 상당히 혼란스럽겠구나 이런 생각을 했던 기억이 납니다. 많은 분들이 대통령의 이런 조치에 대해서 정말 큰 충격을 받거나 전혀 공감을 하지도 못했죠. 네, 그리고 비상계엄 이후부터 지금까지 상황이 되게 긴박하게 돌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좀 상황을 정리해 보려고 하는데요. 야당은 먼저 이번 계엄이 계엄법의 절차적 요건, 그리고 국가비상사태라는 내용적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위법이라고 주장을 하면서 이전에 대법원 판례에 근거해서 내란죄를 물어 탄핵소추안을 발의하고 고발하는 조치를 취했습니다. 탄핵소추안은 임시국회가 열리고 두 번째 본회의 때 가결이 돼서 헌재로 넘겨진 상태고요. 그리고 거리에서 시위가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는데요. 계엄 사태에 대한 비판, 그리고 기존 윤석열 정부에 대한 비판이 겹치면서 광장의 정치가 가진 어떤 역동성들이 발휘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지금 녹음하는 시점을 기준으로 어제 오전에 윤석열 대통령이 공수처에 체포가 됐죠. 그렇게 체포가 되면서 남기고 간 글이 또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페이스북에 올린 장문의 글에서는 이건 부정선거다. 부정선거를 강하게 주장하고 계엄은 범죄가 아니다. 그러면서 또다시 자신은 국회의 망국적 패악을 알리고 비판하기 위해서 계엄을 했다. 이런 자기 변호를 하더라고요. 진짜 끝까지 자기 마음대로. 아니 저는 이걸 보면서 이렇게 막무가내로 해도 되는구나라는 이상한 그 학습을 하게 하는 거 아닌가라는 약간 그런 기분 나쁨을 좀 겪었던 것 같아요. 네, 저는 이제 들어가면서 긴 장문의 글을 던져놓고 가는 것이 되게 당혹스러웠는데 읽어보니까 그 글이 이전에 담화문도 그랬는데
더 자극적으로 뭔가 강렬하게 이 사람의 주장을 담고 있는 느낌이 났어요. 이와 관련된 이야기는 이제 이물님이 뒤에서 준비를 해주셔서 이후에 좀 더 자세히 논의를 해보도록 하죠. 네. 다만 본격적으로 이야기에 들어가기에 앞서서 저희가 12.3 비상계엄이라는 큰 이슈에 대해서 어떤 주제들을 가지고 왔는지 소개해드리는 것이 좋을 것 같은데요. 먼저 저희가 준비한 첫 번째 주제는 계엄의 역사, 그리고 냉전체제 아래 동아시아의 역사적 맥락을 먼저 다루려고 합니다. 무진님이 이 주제를 맡아서 진행해 주실 거고요. 네, 맞습니다. 네. 대체 계엄이란 무엇이고 어디에서 시작됐는지, 그리고 이것이 한국 사회에 들어와서 또 어떤 의미를 갖게 됐는지 논의를 해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다음은 윤석열 정부 이후에 다시 등장한 계엄, 그리고 한국 정치라는 주제로 무진님이 얘기해 주셨던 역사적 맥락을 이어받아서 제가 현재의 정치 상황 그리고 계엄에 대한 이야기를 준비했고요. 마지막은 계엄의 정당성이라는 주제를 다루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도현님이 준비를 했고 앞에 두 내용을 종합하면서 과연 한국 사회에서 계엄이 정당화될 수 있는가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럼 이야기를 이제 시작해 볼까요? 네, 첫 번째 이야기로는 계엄의 역사와 이제 냉전 체제 아래 동아시아의 역사적 맥락이라는 주제를 가져왔습니다. 계엄은 누가, 왜, 어떻게 지금까지 해왔던 것일까요? 제가 읽어본 백윤철의 2009년 논문 계엄법에 관한 연구, 이 논문을 위주로 계엄의 역사를 간략하게 추적해 보았습니다. 동아시아에서 계엄이 선포된 상황들을 돌이켜보면 이제 곧 드러나겠지만 20세기 후반의 냉전 상황과 계엄이라는 조치 사이에 묘한 연관성이 드러납니다. 이물님, 네. 계엄령의 목적이 뭔가요? 뭘까요? 사실 법적으로나 사전적인 의미를 제가 직접 찾아보진 못했지만 기본적으로 이 사태를 떠올려 보면 어떤 위기 상황에서 군사적인 조치를 취할 수 있고 그 대부분의 권한을 대통령이 가지고 가는 것이라고 보통 그렇죠. 네,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계엄을 왜 하냐? 지금이 위기고 그걸 극복하기 위해서 권력이 어딘가에 하나 집중돼야 된다. 이런 생각이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정부가 나서서 나는 국가를 보호하기 위해서 계엄령을 어쩔 수 없이 내리는 거다. 이런 그런 수사가 좀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네, 그렇죠. 그래서 계엄령의 목적은 이 논문에 따르면 간단하게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무장 반란을 일으킨 시민들에 대한 정부의 합법적 선전포고,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국가가 극한의 위기 상황에서 법적 권위를 바탕으로 질서를 유지하고 반란이나 혼란을 제압하기 위해서 군사적 권력을 동원하는 것이죠. 좀 무서운데요. 그렇죠. 그런데 이게 거의 2000년 넘게 아주 오래전부터 위기 상황마다 이렇게 언급되어 온, 그리고 동원되어 온 전략인데요. 계엄의 시초를 따져보자면 아주 오래전인 로마 공화국 시기까지 거슬러 올라갈 수 있습니다. 굉장히 오래전부터 이제 계엄이 시작되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건가요? 네, 그렇죠. 로마 공화국은 위기 시에 원로원이 어떤 한 명의 독재 권력자를 지명해서 어떤 이제 마음껏 사용할 수 있는 절대권을 부여했던 것으로 볼 수 있는데요. 이는 국가 긴급권 제도의 기원이 됐습니다. 이후에 왕이 절대 권력을 잡은 왕정 시대에는 강력한 중앙 권력이 이미 있었기 때문에 계엄이란 조치가 따로 필요하진 않았는데요. 아주 중요한 사건인 1789년 프랑스 혁명 이후에 여러 국가들은 이를 다시 법률로 명문화했습니다. 프랑스 혁명 당시에 적이 공격해오면 질서 유지를 하기 위해 권한을 군사령관에게 전부 이관한다. 이런 내용이 법령에 처음 포함된 것이죠. 프랑스 혁명기에 계엄이 명문화됐다는 게 되게 의미심장한 것 같은데 사실 국민국가가 태동하던 당시에 타국에 대한 전쟁, 이 곧 국가 정체성을 확보하는 어떤 중요한 수단이었다. 보통 이런 식의 역사적 해석들을 했던 것 같은데요. 그래서 어떤 의미에서는 저희가 지금 익숙하게 살고 있는 국민국가 체제, 그것의 기원이 사실은 계엄이나 국가긴급권이라는 제도와 연결되어 있지 않나 그런 생각도 드는 것 같습니다. 네, 우리가 이제 국가의 일원으로서 역할할 수 있는 이 국가라는 울타리를 설정하기 위해서 그 국가라는 울타리 바깥에 있는 적이 강력하게 우리 국가를 위협하고 있고 그것을 우리가 힘을 합쳐서 보호해야 한다. 이런 관점이 국민국가를 처음 만들 때 이제 떠올랐던 것 같아요. 우리가 마주하고 있는 대한민국 계엄의 기원도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겠는데요. 아마 예상 가능하시겠지만 메이지 유신을 거친
일본 제국에서 계엄이 이제 대한민국의 계엄이 기원했습니다. 1880년대에 처음 명문화된 메이지 일본의 계엄령은 천황은 계엄을 선고한다 라는 문구로 처음 동아시아의 정치 세계에서 표현되었는데요. 여기서 이제 우리가 지금 사용하는 선포하는 계엄이 아니라 선고한다는 계엄의 의미는 이제 군주가 마음에 내킬 때 계엄을 선고할 수 있다라는 절대적인 권한 행사의 표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럼 일본의 계엄의 경우에는 국가보다 우선하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국가 자체보다 더 중요한 천황제를 지키는 게 궁극적인 목적이었다고 볼 수 있겠네요. 네, 그렇죠. 대한민국은 이제 일본과 같이 국왕이 없는 상황인데요. 그러면 대한민국의 최고 권력자는 계엄을 선포함으로써 도대체 무엇을 지키려고 하는가? 이것이 쟁점이 될 것 같습니다. 1889년 제정된 메이지 헌법 제14조에서 천황은 계엄을 선포할 수 있으며 계엄의 요건과 효력은 법률로 정한다 라고 이제 헌법에 처음 규정돼서 계엄이 법의 지위를 획득했습니다. 일본의 계엄령은 프랑스법을 참고해서 심각한 긴급사태와 경미한 긴급사태를 각각 합의지경과 임전지경이라는 말로 분류했는데요. 합의지경 계엄은 국가 전체에 걸친 아주 심각한 위기로 계엄사령관이 모든 지방행정사무와 사법사무를 관장하며, 이제 임전지경 계엄은 전투지역에만 국한된 위기로서 군사 관련 사무만 관장합니다. 그러니까 위기 상황의 정도에 따라서 권한의 범위를 구분하는 거죠. 네, 해방과 군정기를 거친 1949년에 한국계엄법 2조는 일본 계엄법의 합의지경을 비상계엄으로, 임전지경을 경비계엄으로 이렇게 각각 번역해서 계엄이라는 말을 법체계 속에 확실하게 위치지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프랑스에서 기원한 일본의 계엄 체계가 이제 대한민국에도 그대로 이제 이식된 것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제가 여기서 조금 궁금한 것은 이 시기가 이제 일제강점기였는데, 그러면 생각해 보면 당시 일제는 그 아시아를 먹겠다는 그런 야망이 있었고, 네. 그러면 이 계엄령을 바로 선고를 해서 전쟁을 준비를 이렇게 착착 진행했을 것 같은데, 그때 이제 계엄령이 선고가 된 바가 있나요? 아, 일본에서요? 네. 네, 흥미롭게도 이제 일본에서 계엄령이 선고가 된 바는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오히려 한국의 20세기 후반에 일어난 아주 많은 수의 계엄에 비해서는 그 수도 매우 적고, 이제 계엄이 정당하냐 아니냐 이런 관련한 논쟁도 한국에 비해서는 크게 일어나지 않은 것 같아요. 백윤철에 따르면, 이거 인용입니다. 일제의 계엄령은 다른 법령의 경우와는 달리 일제의 신민이나 그 대표기관인 제국의회에 의하여 한 번도 점검된 적이 없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헌법이 생길 때 계엄이 들어갔는데 그 이후에 이 계엄의 조항이 잘 되고 있냐, 아니면 이걸 수정할 필요는 없냐, 이런 논의가 한 번도 진행되지 않았다는 거죠. 게다가 일본에서는 대한민국의 이제 비상계엄으로 옮겨진 합의지경 계엄이 한 번도 선포된 적이 없습니다. 물론 그 경비계엄에 해당하는 임전지경 계엄은 발령된 바 있지만 그것도 100년도 넘게 전에 있었던 어떤 전쟁 상황의 아주 심각한 위기에서의 계엄이었죠. 그러니까 청일전쟁, 러일전쟁 당시였습니다. 그럼 한국하고 굉장히 뭔가 다르네요. 한국은 현대사를 생각을 해보면 굉장히 계엄이 자주 발동이 되었고, 그리고 과연 그 계엄이 정당한 것이냐 이런 논의도 굉장히 활발하게 되고 있는데, 그렇다면 한국에서는 왜 이렇게 자주 계엄이 발령된 것일까요? 저희가 좀 조사를 해봤는데요. 한국보다 더 오랫동안 계엄 아래에 놓였던, 그리고 한국과 아주 비슷한 상처를 겪고 있는 국가가 있습니다. 대만의 사례와 비교해보면 한 가지 가능한 답을 얻을 수 있을 듯합니다. 네, 먼저 한국의 경우를 살펴보죠. 일본에서는 한 번도 선포된 적 없다고 제가 말씀드렸던 합의지경 계엄에 해당하는 한반도의 비상계엄은 지금까지 총 10번이나 있었습니다. 네, 제가 비상계엄을 이제 시기별로 정리를 좀 해왔는데요. 먼저 비상계엄 제정은 1949년 11월 24일에 제정이 되었는데, 이전에 이미 2번의 계엄이 발동된 바가 있어요. 하나가 이제 여순 사건이고, 그 다음이 제주 4.3입니다. 그 이후에는 이제 4.19 혁명, 그리고 5.16 쿠데타, 그리고 한일협정 반대투쟁, 유신, 부마항쟁, 박정희 살해 사건, 그리고 신군부 쿠데타, 이렇게 해서 총 10번의 계엄이 있었습니다. 네,
윤석열이 비상계엄을 선포하기 전에 일어났던 한국 역사에서의 총 10번의 계엄은 이제 대개는 군사력을 동원해서 정치적 반대파를 제거하고 억압하기 위한 시도로 나타났습니다. 한국의 계엄은 아까 말씀해 주셨지만 여순사건과 4.3 사건에서 알 수 있듯이 그 시초부터 급조됐고 아주 급하게 수행됐고 그리고 법적 정당성조차 없이 남용되었는데요. 김춘수라는 학자는 계엄령을 통한 군사작전이 단순히 법적으로 옳고 그른가의 측면에서 논의될 것이 아니라 국가폭력이라는 더 포괄적인 도덕적 차원에서 논의돼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제가 보기에도 이 계엄이라는 문제를 뭐 단순히 법적으로 옳냐 그르냐로만 평가할 게 아니라 법적인 문제와 도덕적인 문제가 분리되지 않는 사안으로 생각하고 접근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렇죠. 한편 한국과 함께 일본 제국의 식민 통치의 상처를 입은 대만의 계엄은 어땠을까요? 대만에서는 1949년 국공내전에서 패배가 확실시되던 장제스 정권이 대만을 장악하기 위해서 대만 지역에 계엄을 선포했고 이것이 거의 40년 동안 지속돼서 1987년 장진거 총통에 의해 해제되었습니다. 한겨레 21의 전정윤 기자는 이제 본토 인구에 비해서도 심지어 대만이라는 섬 안에서도 수적으로 열세였던 이 집권하고 있는 장제스 정권의 이중의 소수라는 이 상황을 이렇게 평가합니다. 이 이중의 소수라는 독특한 정치 구조가 계엄을 반세기 가까이 유지시킨 주요 원인이 됐다라고요. 대만 사례는 정치적 반대파를 억압하기 위한 도구로 계엄이 활용되었다는 점에서 대한민국의 역사와 공통점을 가지는데요. 좌익을 색출해서 탄압하려고 한 동원 감란 시기에 대만 정권이 발표한 임시조건 1조를 살펴보겠습니다. 이에 따르면 총통은 동원 감란 시기에 국가와 인민의 긴급한 위난이나 재정경제상의 중대한 변고에 대응하기 위해 긴급 처분을 행사하고 무제한적인 권력을 휘두를 수 있었습니다. 이게 지금 우리나라 계엄법하고 굉장히 유사한 그런 구조를 띠고 있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 이 임시조관 1조라는 것이 국가의 상황을 명분으로 계엄을 통해서 강력한 총통의 권력 행사를 이제 할 수 있게 한 어떤 근거가 되었다라고도 볼 수 있겠네요. 두 나라 모두 계엄이 정치적 억압의 도구로 활용됐다는 점에서 유사한 경험을 공유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이게 어떤 대한민국 그리고 대만의 아주 특수한 사례가 아니라 뭔가 국가들 사이에 공유하는 어떤 국제 질서 아래에서의 좀 일반적인 사례로 살펴볼 이제 이유가 생기는 건데요. 식민 통치를 벗어난 직후에 급하게 국가를 만들고 또 유지해야 하는 과정에서 저기에 적이 있다. 적이 저 바깥에 또는 심지어 우리 안에도 적이 있다는 그런 논리로 분명한 타깃을 정해서 탄압하는 과정이 자행됐습니다. 계엄뿐 아니라 계엄 규정이 포함된 법 자체가 정치나 폭력과 영향을 주고받으면서 작동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인식할 필요가 있겠죠. 김동춘이라는 분은 냉전, 반공주의 질서와 한국의 전쟁 정치라는 이 논문에서 법의 폭력화라는 관점에서 한국 정치를 분석하는데요. 그분이 제시하는 이전 개념의 틀은 전쟁 정치입니다. 전쟁 정치는 국가가 위기 상황에서 전쟁 수행의 논리를 국내 정치에 적용하는 현상인데요. 냉전 시기 한국에서는 국가보안법이 헌법처럼 기능하면서 이제 정치적 반대 세력은 곧 내부의 적이기 때문에 척결해야 된다. 이렇게 간주를 하게 됐습니다. 김동춘은 한국 지배 집단이 국가폭력을 은폐했고 설령 그 국가폭력 사실이 드러난다 하더라도 안보, 반공, 전쟁, 위기 이런 명분들로 정당화했다고 분석했습니다. 이건 좀 따끈따끈한 소식인데요. 지난달 과거사정리위원회에서 공개된 1980년 전두환 신군부의 내란 계획서 국가 기반 문란사범 조사계획 보고서의 첫 문장도 이렇게 시작합니다. 이문님 한번 읽어봐 주시겠어요? 네, 읽어보겠습니다. 북괴의 대남적화 야욕으로부터 국가를 보위하고 나아가서 정의 구현과 질서 유지, 풍요롭고 자유로운 복지사회 건설 등. 그렇죠. 김대중, 김종필, 김영삼 등 이제 체포해서 조사해야 되는 야당의 소위 위해 분자들이 곧 국가 기반을 무너뜨리려는 북괴 추종 세력이라는 그런 인식이죠. 제 생각에는 이제 저희가 대만이랑 한국을 언급했지만 단지 이런 두 나라만의 특수한 현상일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는 냉전 체제 하에 전선에 위치했던 여러 국가들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이 아니었을까,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게
위기가 없어도 위기를 만들어서 지금의 위기이니 우리 안에 있는 적들을 빨리 찾아내서 척결하자. 이런 인식이 지금 생각해도 정당하다고 볼 수는 어렵겠죠. 네, 그래서 이러한 점에서 김동춘은 국가가 내외부의 공격에 직면해서 전쟁 혹은 내란 위기에 처하고 그 위기가 지배 집단에 의해서 부각되고 과장되는 한 이제 국민의 일상이 정상적으로 운영되기 어렵다 이렇게 평가를 하는데요. 국민들의 일상은 국가 권력의 감시하에 노출될 것이고 국가기관의 은밀한 범법과 폭력 사용은 계속될 수 있다고 보는 거죠. 냉전 시기에 반대자를 숙청하기 위해서 계엄을 선포하는 이 전쟁 정치는 동아시아 각국의 지배 집단이 비슷한 방식으로 동원할 수 있었던 유용한 전략이었습니다. 만약 동아시아의 계엄이 냉전 체제 일반과 연결될 수 있다면 그렇다면 1990년대 초에 이제 냉전이 종식이 되게 되는데요. 그 이후에도 이번 계엄 사태에서 알 수 있듯이 계엄 담론이 살아남았죠. 이 살아남은 계엄 담론을 어떻게 해석할 수 있을까요? 실제로 이전에 비해서 이제 90년대 이후에 계엄이 좀 덜 자주 선포된다 이건 인정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 점은 한편으로는 이제 정치적 반대자의 계엄을 동원해서 대항할 논리는 좀 덜 필요해졌다 이렇게 평가할 수도 있긴 하겠습니다. 네, 그런데도 이제 홍콩이나 우리나라,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는 박근혜 탄핵 그리고 지금의 윤석열 계엄 선포 뭐 이런 사건들에서 볼 수 있듯이 계엄 담론이 동아시아 국가들에서는 여전히 살아남아 있는 이런 형태를 볼 수 있습니다. 그렇죠. 약화됐지만 뭔가 잊을만 하면 계속 이제 등장해서 사람들에게 공포를 야기하고 이렇게 불안감을 조성하는 이 계엄. 여러분들은 이 계엄 현상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냉전 체제에서 잘 작동했던 이 적, 나, 이 적과 나의 이념적 대립 구도가 지금도 여전히 재생산되고 있다는 증거로 이번 계엄 사태를 바라볼 수 있을까요? 물론 쉽게 단정지을 수는 없지만 이념 대립의 재생산이 결국 오늘날까지 계엄법을 지속시키고 계엄을 가능하게 하는 하나의 메커니즘으로 작동한다는 분석도 충분히 가능합니다. 물론 현재 구체적으로 어떤 형태의 이념 대립이 나타나고 있고 이것이 어떻게 계엄을 가능하게 했는지에 대해 설명하려면 오늘날의 정치의 모습을 살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이에 대해서 이물님이 이어서 이야기해 주시죠. 네, 그래서 이제 바통을 이어받아서 제가 시간을 지금으로 돌려서 2024년의 12.3 비상계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우선 모두를 충격에 빠뜨렸던 비상계엄 담화문부터 듣고 오시죠. 친애하는 국민 여러분, 저는 북한 공산 세력의 위협으로부터 자유 대한민국을 수호하고 우리 국민의 자유와 행복을 약탈하고 있는 파렴치한 종북 반국가 세력들을 일거에 척결하고 자유 헌정 질서를 지키기 위해 비상계엄을 선포합니다. 저는 이 비상계엄을 통해 망국의 나락으로 떨어지고 있는 자유 대한민국을 재건하고 지켜낼 것입니다. 이를 위해 저는 지금까지 폐악질을 일삼은 망국의 원흉, 반국가 세력을 반드시 척결하겠습니다. 사실 여러 번 다 반복해서 들어보셨을 거고 어떻게 이런 말을 할 수 있나라고 생각을 다 하셨을 텐데요. 제가 여기서 주목하고 싶은 건 앞서 저희가 봤던 적과 나를 구분하는 어떤 냉전 시기의 논리가 반복되고 있다. 이런 겁니다.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이 국회가 종북 반국가 세력이라고 사실상 규정을 하고 있고요. 또 이들이 자유민주주의의 전복을 기도하고 있다. 이렇게도 말하고 있는데요. 그렇죠. 그러니까 80년까지의 옛날 계엄들이 반대파가 곧 공산주의 세력이다. 이렇게 규정하고 군사적으로 억압하려고 했던 거랑 딱 닮아있죠. 네, 맞습니다. 그리고 이런 대통령의 생각이 사실 심각한 오류다. 이런 건 너무 명확해 보이는데 문제는 이런 적과 나를 구분하는 냉전시대의 이분법이 저는 이걸 적대의 정치라고 이제부터 부르려고 하는데요. 오, 멋있는 말이네요. 아, 네. 어디서 가져오긴 했습니다. 네. 이런 적대의 정치가 2024년 한국에서 어떻게 다시 나타났냐 이런 질문이 필요한 거죠. 심지어는 다들 보셔서 아시겠지만 국민의힘 혹은 일부 지지자들이 윤석열을 비호하고 있기도 하고요. 그래서 비상계엄 국면만 보면 이런 주장들이 너무 황당하고 어이없어 보일 수 있지만 사실 윤석열 정부가 출범하고부터 보여줬던 국정 운영을 보면 그 맥락이 나타난다라는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혹시 두 분 윤석열 대통령의 취임 선언문 보신 적 있나요? 아니요. 자유라는 말밖에 생각이 안 나요. 맞아요. 자유가 막 엄청 많이 나왔다는 얘기는 계속 듣고 있던 것 같아요. 지독한 자유주의자라고. 네네. 그렇죠. 자유라는 말을 되게 많이 썼다는 게 주로 주목을 받았었는데 실제로 제가 봤을 때 취임 선언문에 두 가지 핵심적인 키워드가 등장을 하는데 이제 하나는 말씀하신 자유이고 다른 하나는 이권 카르텔. 그쵸. 카르텔 진짜 많이 들었어요. 네네. 카르텔 왜 카스테라가 생각나지? 네? 네. 이권 카르텔. 충격적이네요. 네. 이권 카르텔이라는 단어인데요. 자유에 대해서는 어떻게 말하냐? 이제 모든 개인의 자유가 중요하다 이렇게 지적하면서 동시에 이전 정권이었던 문재인 정부가 자유민주주의에서 자유를 빼내려 한 독재 정권이었다 이렇게 비판했습니다. 그렇죠. 인민민주주의 이런 말 사용하면서 네, 자유민주주의랑 좀 반대항을 만들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두 번째 키워드라고 말씀드린 이권 카르텔에 대해서는 이제 취임 선언문의 인용입니다. 정권과 이해관계를 얽힌 소수의 이권 카르텔은 권력을 사유화하고 책임의식과 윤리의식이 마비된 먹이사슬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주장했는데요. 그러니까 자유와 이권 카르텔 이 두 가지가 윤석열 정부가 계속 이끌어온 어떤 적대 정치 핵심이 아닌가라고 저는 주장을 좀 해보려고 합니다. 먼저 자유에 대한 얘기를 먼저 더 해보겠습니다. 윤석열이 대선 후보 시절부터 지금까지 각종 연설에서 자유라는 단어를 꾸준히 반복을 해왔습니다. 얼마나 반복해왔는지 혹시 아시나요? 한 100번? 그래도 뭐 하루에 5번은 말하지 않았을까요? 그러면 몇 번인가요? 그럼 몇 번이지? 임기 한 700일쯤 했다고 들었나요? 그랬으면은 한 3,500번 이런 건가요? 오. 네, 경향신문의 한 기사에 따르면 2024년 4월 기준으로 그러니까 이미 꽤 되긴 했죠. 2년 동안 공식 석상에서 자유라는 말을 1000번 넘게 사용했다. 공식 석상에서? 네, 그렇습니다. 네. 근데 대체 이 자유가 뭐냐 이런 질문이 가능하겠죠? 제가 알고 있는 물론 자유의 정의가 좀 다양하게 있겠지만 좀 생각을 해보면 우리가 냉전 시기에서 공산 세력에 반대되는 자유 서방 세력 이런 말 할 때 그런 자유 아닐까요? 네, 그렇게 보는 게 정확할 것 같습니다. 실제로 해당 경향신문 기사에서도 윤석열 정부가 사용하는 자유라는 의미가 대개는 사회주의나 공산주의의 반대 의미로 사용되고 있다고 분석을 하고 있고요. 네, 김신영, 류웅재 두 분이 연구하신 윤석열 정부가 활용하는 자유담론의 한계, 대통령 연설문을 중심으로 이런 논문이 있습니다. 이 논문을 보면 윤석열 정부가 활용하는 자유의 의미에 총 3가지 뜻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앞서 언급한 진영 논리로서의 자유고요. 그러니까 북한, 중국, 러시아에는 자유가 없고 한국, 미국, 일본에는 자유가 있다 뭐 이런 거네요. 네네, 그런 의미입니다. 정확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기업의 자유로운 활동을 보장하려는 어떤 시장 논리로서의 자유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규제는 없애야 되고 아무런 제한 없이 사람들끼리 자유롭게 경쟁해서 이제 실력의 대로 자유롭게 돈을 마음껏 벌어들여야 된다 이런 얘기겠죠?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것에 더해서 이제 성장한 기업이 낙수 효과를 일으킬 수 있을 것이다. 뭐 이런 이야기도 동시에 하는 것 같고요. 그리고 세 번째로는 자신이 주장하는 그런 자유의 의미에 반대하는 세력을 불법으로 규정하는 어떤 지배 논리의 자유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쟤네한테는 자유가 없는데 우리 팀엔 자유가 있어 뭐 이런 거죠. 네, 맞습니다. 그러면 이 지배 논리의 자유라는 것이 결국 이제 반대 세력을 불법으로 규정을 하는 건데, 그러니까 이 불법이라고 규정하는 것도 쟤네한테는 자유가 없고 쟤네는 자유를 빼앗으려 해라는 의미인데, 이것이 구체적으로 실현이 된 것이 이제 이권 카르텔에 대한 비판이라고 볼 수 있겠네요.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자유라는 어떤 추상적인 가치가 있다면 그걸 현실에서 실천하는 어떤 정치적인 전략이나 실천태가 이권 카르텔과의 전쟁 혹은 정치였다고 볼 수 있겠는데요. 아까 말씀드린 취임 선언문에서는 이 자유의 가치에 반하는 이권 카르텔의 의미가 문재인 정권만을 향해 있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취임 이후에 시간이 지나면서 그것이 지칭하는 세력이 확장돼 갔는데요. 이제 급기야는 2023년 7월 3일에 이제 부처 차관들과의 회의에서는 본인의 정부가 반카르텔 정부다 이렇게 명명을 하면서 이권 카르텔과의 전쟁을 선포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찾아보면서 새삼 느꼈는데 윤석열 정부가 뭐 정말 많은 논란을 취임 직후부터 나왔어요. 그리고 정말 그만큼 일을 많이 했습니다. 생각보다 성실한 사람이었어요. 성실하게 카르텔을 부르짖은.
그렇죠, 그렇죠. 네. 그리고 그 논란마다 언제나 이권 카르텔이라는 논리가 따라다녔는데 이 이권 카르텔이라고 지목받은 대상을 다 나열하기도 좀 벅찬 의대 정원 문제에서 이것도 의사들의 카르텔 문제다 이렇게 지적을 했었고요. 사교육 시장 카르텔도 되게 중요한 문제로 다뤄졌죠. 그리고 그 외에도 뭐 이전 정권의 태양광 에너지 사업이 카르텔이다. 그러니까 신재생 에너지 카르텔이 있다. 그리고 과학기술 연구개발 관련돼서 과학계 카르텔이 있다. 그리고 시민단체 카르텔이 있다. 출판문학의 카르텔이 있고 586 운동권의 카르텔이 있다. 뭐 이런 얘기들을 쭉 해왔습니다. 카르텔이 아닌 게 없네요. 네, 뭐 카르텔을 좋아하는 건지 싫어하는 건지 이쯤 되면 이제 의문이 가는데, 근데 이제 좀 주의해야 될 것은 이 이권 카르텔이라고 지적당한 사안들이 다 이질적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의료기관이나 시민단체가 처해 있는 상황은 많이 다를 거라고 생각하는 게 타당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권 카르텔이라는 이름을 갖다 붙이는 게 말씀해 주셨던 적대 정치의 한 가지 중요한 특징이라는 생각이 좀 드는데요. 일단 뭐가 정확히 문제인지는 몰라도 일단 이권을 가져가는 나쁜 카르텔 집단이 있다라는 전쟁을 선포하면서 자신은 그 문제의 해결자라는 것을 이제 자처를 하게 되는 거죠. 어떤 카리스마적 통치자가 사건을 해결하는 선한 역할을 일단 얻게 되고, 대신 문제로 지적되는 사람들은 그 문제가 실제로 있는지 없는지 혹은 있다면 어떻게 다른지 스스로 해명해야 하는 부담을 떠안게 되는 거죠. 그렇지만 이미 윤석열 정부는 카르텔을 혁파하겠다고 말을 했으니 어떤 도덕적 권위를 획득하게 되는 그런 상황이 좀 발견된다. 쟤를 카르텔이라고 선언하면서 내가 영웅이 되는 거죠. 이 그렇죠. 카르텔을 없앨 수 있는. 네, 그렇습니다. 그렇다고 이 이권 카르텔과의 전쟁이 그저 이제 반대 세력에 대한 분별 없는 우기기라고 봐야 하느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꽤 교묘하고 복잡한 문제를 낳았다라고 보이는데요. 제가 볼 때 이 적대의 정치에 두 가지 종류가 있었습니다. 하나는 소위 진보의 가치라고 불리던 사안에 대해서 기득권이다라는 딱지를 붙이고 도덕적인 권위를 역전시키려 한 경우가 있고요. 586 카르텔. 네, 이렇게. 그렇습니다. 네. 아니면 문재인 정부를 이제 카르텔이라고 지적하거나, 다른 하나는 평소 사람들이 실제로 어느 정도 기득권의 문제가 있는데 이렇게 느끼던 사안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각각에 대해서 조금 더 보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는 이제 진보의 가치에 대해서 윤석열 대통령이 어떤 적대의 정치를 했는가, 이것을 좀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이 정확히 이렇게 말했는데요. 2024년 9월에 국민통합위원회 성과보고의 자리였습니다. 지금 우리 사회에 가짜뉴스, 허위 선동으로 정치, 경제, 사회 시스템을 교란하고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무너뜨리려는 시도가 굉장히 많습니다. 겉으로는 인권, 환경, 평화 같은 명분을 그럴싸하게 내걸지만 실제로는 국민을 편갈라 그 틈에서 이익을 누리려는 세력들이 곳곳에 있습니다. 이러한 자유주의 체제를 무너뜨리려는 세력들까지 그냥 용납하는 것을 통합이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이들로부터 우리 사회를 보호하고 우리 공통의 가치인 헌법 정신을 지켜내는 것이 진정한 통합을 이루는 길입니다. 이제 이런 얘기를 하면서 인권, 환경, 평화 이런 명분을 주장하는 사람들을 사실은 이익을 누리는 세력이다라고 비판을 했는데요. 예를 들어 문재인 정부가 진행했던 태양광 에너지 사업을 두고는 인용입니다. 어려운 분들을 위한 복지에 쓰여야 할 돈들이 이권 카르텔 비리에 사용됐다. 이렇게 비판을 했고요. 또 환경부 안에 환경부 카르텔이 있다라고 환경부 차관이 나서서 이제 이것을 우리가 찾아내야 한다라는 말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또 화물연대 파업이 불법이다라고 윤석열 정부가 비난을 하면서 이권 카르텔이라는 말을 직접 언급하지는 않았지만 자유를 제거하려는 사람들, 거짓 선동과 협박을 일삼는 세력과는 함께할 수 없다라고 그 비난을 했던 국무회의 시간에 이야기를 했습니다. 카르텔이라고 말을 하면서 그냥 이 사람들이 부정하다는 이미지를 그냥 더 씌우는 것 같아요. 네네, 그런 방식으로 활용이 되고 있었고, 그래서 이런 방식들은 소위 진보라고 불리던 세력들이 자신들이 주장하는 것처럼 어떤 사회적 가치, 대의를 위해서 일한 것이 아니라 사실은 사익이나 이해관계에 따라서 행동했다, 이런 인상을 주는 효과를 낳았고요. 그런 인상을 주는 효과는 낳는 거죠. 네네,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실 뭐 이런 소위 진보라고 불리는 세력에 대한 성찰이 역시 필요하겠지만 이권 카르텔이라는 지적으로 성찰이 필요한 건지
고민을 해봐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실체가 불분명한 대상 혹은 문제에 대해서 과장된 혹은 초점이 잘못된 비판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볼 수 있겠고요. 그렇지만 이런 비판이 계속되면서 이 사회의 사실상 모든 문제가 어떤 하나의 진보 세력에 의해서 기인하는 것이 아니냐라는 착각을 낳게 할 우려가 있습니다. 심지어는 여기서 언급된 소위 586 운동권, 시민단체, 환경부, 화물연대가 다 조금씩 다른 집단들인데도 말입니다. 이렇게 되면서 역설적으로 사실은 더 넓은 사회운동의 진영이 있는데도 그 존재가 무시되어 버리는 문제도 있고요. 예컨대 비상계엄 국면에서 민주당 같은 거대 야당이 문제 세력으로 지목이 됐고 오히려 진보라는 가치를 그들이 다 대표하는 것처럼 이해가 되어버린 그런 상황이 실제로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생각하는 또 다른 문제는 그러니까 이게 역사적으로 좀 비슷한 상황이 좀 떠올랐는데요. 그러니까 기존의 독재 정권에 반대했던 사람들이 사실 다양했잖아요. 강력하게 반대를 했던 사람이 있었고 이건 잘못된 것 같은데 그렇지만 뭐 행동을 하지 않은 사람도 있었고 근데 이제 모두 그 정권에서는 중립국이 없어진다는 거죠. 그렇죠. 이제 그런 지대가 완전히 지워지고 찬성 혹은 반대 이제 이분법으로 딱 이렇게 갈라지고 그리고 그 안에서의 뭔가 다양한 스펙트럼은 아예 지워진다는 그런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렇게 간편하게 반대하는 사람들을 우리의 적으로 그냥 재단해버리고 그러니까 이 반대하는 사람들은 다 뭔가 음모에 의해서 집단적으로 움직이는 아주 단일한 집단일 거야 라고 상정해버리는 그런 간편하고 좀 어리석은 시도가 계속 있어 오는 것 같아요. 카르텔이라고 이름을 붙이는 게 참 간편하긴 하죠. 내가 마음에 안 들면은 그냥 넌 나쁜 애, 난 착한 애 이렇게 생각해버리는 거니까요. 그래서 이런 진보의 가치에 대한 이런 이권 카르텔이라는 공격이 사회에 존재하는 계급이나 격차의 엄청 다양한 측면에서의 문제를 그러니까 자기 입맛에 맞게 자기가 이해하고 싶은 대로 그냥 재단해버리는 측면이 분명히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의 발언인데요. 어려운 분들을 위한 복지에 쓰여야 할 돈들이 이권 카르텔 비리에 이제 잘못 사용됐다. 이런 수사를 보면요. 그럼 여기서 어려운 분들이 누구냐 이런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그 여기서의 어려운 분들이 사회 구조적 차별에 처한 이들이 아니라 그러니까 정부의 주장에 동의하지만 충분한 이익을 얻지 못하고 있는 아주 순진하고 아주 순종적인 그런 착한 국민 이런 걸 가상적으로 설정하고 이해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기득권과 약자라는 구도를 자신의 어떤 입맛에 맞게 나누고 자신이 약자의 편에 선다 이런 것도 적대 정치의 전형적인 수사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관련해서 두 번째 적대 정치의 사례는 기득권의 문제에 실제로 개입하려 하는 것들이었는데요. 대표적인 사례로 사교육시장, 과학기술 R&D 그러니까 연구개발 예산 삭감, 의대 증원 논쟁 그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세 사례가 모두 사회적으로 소위 엘리트라고 여겨지는 집단과 관련된 사안이었고 실제로 논쟁이나 수사 과정에서 뭔가 해결해야 할 문제가 떠오르긴 했어요. 예컨대 사교육 과열이나 문제 출제 관련 비리들이 드러났고 또 과학기술계에 부적절한 연구비 분담 관행이 있다. 이런 얘기들이 논쟁이 됐고요. 필수 의료 공백 문제들도 조명이 됐습니다. 그렇죠. 문제가 있긴 있는데 그 문제를 카르텔이라는 이름으로 그냥 싸잡아서 매도해버리는 그런 전략이 좀 잘못 사용된 거죠. 카르텔이라고 그냥 지목하고 비난하는 것만으로 이 실제적인 문제가 해결되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네, 그리고 맞습니다. 그 비난의 이유가 이들이 아주 개인적인 이권을 취하기 때문에 나는 이들을 비판할 거야 라는 건데 사실 이물님이 그 언급해주신 문제들은 그들만의 어떤 이익을 챙기기 위해서라고만 보기에는 좀 복잡한 그 원인들이 있을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예컨대 사교육 과열의 문제는 공교육을 포함해서 한국 교육 시스템이 항상 가지고 있었던 고질적인 문제였죠. 특히 교육 체계가 상당히 시장화된 지금 상황에서 좀 기인한 상황이 있는 것 같고요. 의료 체계 문제 역시 단순히 지금 논의되고 있는 의대 정원이나 아니면 이권 카르텔의 문제가 아니라 어떤 의료 시스템이 시장화된 문제 아니면 그것을 공공의료의 방식으로 개선하기 위한 대책에 대한 고민이 좀 요청되는 것 같고요. 또 과학기술 연구개발의 경우에도 관료적인 연구비 분배라는 문제가
과학기술 정책이 국가 경제 발전에 종속된 어떤 기조, 전체적인 기조의 문제, 거버넌스의 비민주성 문제, 이런 더 근본적인 문제들과 관련해서 이해될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이권 카르텔이 문제다 이런 비판은 기존 시스템은 별로 문제가 없고 몇몇 나쁜 카르텔만 척결하면 사태가 해결될 거다 이런 착각을 낳게 하는데요. 그러니까 궁극적인 문제 해결이라기보다는 이 카르텔들을 공격을 하면서 이 각 영역들을 이제 정부에 길들이려는 이런 시도였다고밖에 보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쟤네가 문제니까 너네 문제야. 그럼 너네 안에 있는 그 문제 요소들을 알아서 빨리 제거해. 그러면 너네는 좋아지고 약간 우리가 잘 봐줄게. 이런 정도의 스탠스인 거네요. 그리고 결국에는 그런 상황에서 시민들이 나쁘다고 여겨지는 혹은 나쁘다고 이름이 붙여진 카르텔 그리고 선하다고 자임하고 있는 정부 사이에서 혼란을 겪을 수밖에 없고 정말 문제가 무엇인지 지적하기에 어려운 상황에 처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결국에는 그 피해를 학생 아니면 과학기술 연구개발 사업과 관련해서 자신의 지위가 불안에 처해지는 연구원이나 대학원생들 그리고 의료 시스템과 관련한 환자, 일선의 의료인들이 이 문제들을 고스란히 떠안게 됐던 것 같습니다. 결국에 정리해보면 윤석열 정부가 수행했던 적대의 정치라는 것이 한편으로는 소위 진보의 가치를 비판하면서 실은 진영 논리를 강화하고 또 다양한 사회 비판의 목소리를 억압했던 점이 있다고 볼 수 있겠고요. 또 동시에 자신의 입맛대로 기득권과 약자의 구도를 재편하려고 하면서 사회 시스템의 어떤 핵심적인 문제를 지적하지 못하게 했고 결과적으로 그 혼란은 시민들에게 떠넘긴 것이다 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 12.3 비상계엄을 이런 적대의 정치가 극단화된 사례라고 보면 그리 놀랍지는 않습니다. 국회가 자유를 위협하는 패거리다, 카르텔이다 이렇게 지적을 받았고요.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계엄이라는 막무가내의 수단을 꺼내든 건데요. 사실 그동안 윤석열 정부가 항상 자유를 위협한다는 명목으로 적을 상정해왔고 또 항상 막무가내로 문제를 해결하려 들었던 것을 떠올려 보면 그것과 유사하게 이번에도 진영 논리를 동원해서 국회의 저항에 맞서서 자신의 의사를 관철하려고 했고 그런 이유로 야당을 종북 세력으로 이해하는 이분법이 동원됐고 이에 호응하는 극우 세력이 약진하게 됐던 것 같습니다. 뭐 차이점이 있다면 이번에는 비유적인 의미의 전쟁이 아니었고 진짜 전쟁, 그러니까 국민이나 시민과의 전쟁을 도모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볼 수 있겠는데요. 이런 점은 한국 사회가 전쟁과 정치 사이의 경계를 흐릿하게 하고 전쟁의 비유나 수단을 정치에 가져오는 어떤 적대의 정치라는 문제에 여전히 처해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까 언급되었던 체포 후에 공개된 대통령 서신을 보면요. 윤석열 대통령이 한국 정치의 상황을 전쟁의 논리로 인식하고 있는 것이 이제 직접 드러납니다. 진짜 진심이었던 거죠, 이 사람한테는. 그렇죠. 매우 심각한. 네, 진짜 전쟁 위기 상황에 있다 우리가. 이제 이 서신을 보면 지금은 적대 국가 간의 심리전, 그리고 정치전, 사이버전 등 하이브리드 전술이 사용되는 시대이고 이제 국내 정치 세력 중에서 이런 외부 주권 침탈 세력과 손을 잡은 이들 이것도 참 네 이렇게 지적을 했는데 정말 와, 잘 짜여진 하나의 멋진 가상세계에 살고 있는 것 같아요. 트루먼 쇼가 네, 아닐지. 그런 것 같습니다. 제가 요즘 서바이벌 예능을 좀 봤는데 서바이벌 예능에 나온 출연자들이 다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지금 나랑 말하고 있는데 얘는 무조건 거짓말 할 거라고 의심하고 그 이유가 저기 있는 쟤랑 내통해서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현실에서 그러니까요. 반영하고 있는 게 아닌가. 와, 매일매일 그렇게 살면 진짜 피곤하겠다. 아무튼 이제 그 누구라고 직접 거기에서 언급을 하지는 않았지만 그 대통령 서신에서 이러한 논리는 모든 정치적인 행위를 근거 없이 척결해야 할 적으로 돌리게 만들어버리는 그런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끝으로 한 가지 기억해야 할 것은 이 계엄 정국에서 마치 이권 카르텔에 대해서 윤석열 정부가 전쟁을 선포했던 것처럼 어떤 부패한 일부 세력만 비판한다고 문제가 해결되는 건 아닌 것 같다라는 점입니다. 윤석열 정부가 보여주었던 어떤 적대의 정치가 낳은 문제를 우리도 반복하지는 않도록 윤석열 개인과 그 주변 인물을 적으로 상정하는 식이 아니라 한국 정치 체제가 가진 근본적인 문제가 무엇인가에 주목할 필요가 있을 텐데요. 계엄에서 극단적으로 드러났던 반공주의나 군사주의의 문제를 극복하는 것, 혹은 적대의 대상으로 지목됐던 다양한 존재들에 대한 낙인을 해소하는 것,
또 이권 카르텔로 싸잡아 비판돼서 외면됐던 여러 문제들, 예컨대 교육, 노동, 의료, 젠더 이런 문제들을 한 번 더 성찰해보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적대 정치 안에서는 여당과 민주당 사이의 갈등이 과대대표되기 쉬운데 이를 지적하고 다른 얘기를 하려고 하는 여러 목소리들이 지워지지 않도록 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단일한 시민이 아니라 노동자, 농민, 여성, 퀴어, 장애인 이런 다양한 주체들이 내는 광장의 목소리, 그리고 그들 사이에 공유되는 어떤 다양한 정치적 상상에 귀를 기울이는 시기가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지금까지 식민 통치와 냉전이라는 역사적 맥락을 통해서 우리나라의 계엄의 역사를 살펴보고 그리고 과거에 형성되었던 이분법적 대립이 여전히 윤석열 정부에서 적대 정치라는 형태로 나타나고 있다는 이야기를 해보았습니다. 저는 마지막으로 계엄의 정당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데요. 먼저 두 가지 질문을 해보고 싶어요. 먼저 첫 번째는요. 그래서 12.3 계엄은 정당한가? 라는 질문이에요. 당연히 다양한 목소리들을 묵살하고 자신의 의견에 반대하는 모든 집단을 하나의 적으로 통칭해서 적대하는 행위는 잘못된 것이고 그러한 적대의 정치가 극단화된 형태로 나타낸 것이 그 계엄이기 때문에 정당하지 않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번 계엄 선포에 대한 대중의 반응을 좀 살펴보면 이 부당함에 대한 대중의 분노가 진짜 직접적으로 느껴졌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대통령이 종북 반국가 세력을 일거에 척결한다. 이런 계엄 선포 목적이 듣는 사람 입장에서는 정말 어처구니 없고 폭력적이라고 느껴지는 거죠. 그러니까 제 입장에서는 제가 대통령을 비판하기만 해도 곧 제가 종북 반국가 세력으로 간주되는 거냐 뭐 이런 모욕감이 좀 컸던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번에는 조금 다르게 두 번째 질문을 해볼게요. 그렇다면 한국 사회에서 어떤 특정한 경우에는 계엄이 과연 정당화될 수 있는가라는 질문이에요. 뭔가 외계인 침공 이런 건가요? 아, 그 어떤 특정한 경우가요? 네. 그렇죠. 그런 경우가 있을 때 그러면 그 경우에는 어쩔 수 없이 계엄을 할 수밖에 없을 텐데 그건 괜찮은 거 아니야? 라는 질문이 있을 수가 있잖아요. 외계인을 믿으시나요? 있으면 좋겠어요. 알겠습니다. 네, 그 제가 최근에 들었는데 그 죄송합니다. 이거 아니 둘리 얘기해 주세요. 둘리에 나오는 도우너가 외계인이라는 소리를 들었는데 도우너 맞나요? 둘리가 외계인이 아니고요? 둘리는 공룡이고요. 아 그렇네요. 죄송합니다. 네. 가시죠. 오케이. 어떻게 가야 되지? 잠깐만. 그죠. 그런 상황에서 계엄이 그렇죠. 정당화. 외계인 침공을 했을 때 오케이. 도우너가 침공했을 때 오케이. 예. 계엄이 정당화되는가? 오케이. 제가 방금 했던 이 두 번째 질문을 계엄법의 이제 표현을 빌려서 한번 다시 이야기를 해볼게요. 계엄법 제2조 2항의 표현을 빌리면 국가 비상사태 시 사회가 극도로 교란되어 행정 및 사법 기능의 수행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에 공공의 안녕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선포하는 계엄은 과연 정당한가라는 질문으로 이제 재구성을 해볼 수 있습니다. 이때 이 질문은 크게 계엄의 조건과 계엄의 목적이라는 이 두 부분으로 나뉘어져요. 이제 계엄의 조건이라고 함은 사회가 극도로 교란되어 행정 및 사법 기능의 수행이 현저히 곤란한 국가의 비상사태의 경우인 것이고 외계인이 이제 세종시랑 이제 대법원을 점령하고 해킹했다. 그렇죠. 네, 이런 상황인 거죠. 네. 비상. 그리고 이제 계엄 아니 왜 웃으시죠? 네. 이 정도로 비상함이 있어야 비상사태 그렇죠. 아닐까? 네, 그렇죠. 그것이 이제 계엄의 조건. 네네. 이라는 거고 이제 계엄의 목적이라고 함은 공공의 안녕 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것이죠. 저는 그래서 이 조건과 목적이라는 두 측면을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면서 계엄의 정당성을 논해보고자 합니다. 먼저 계엄의 조건인 국가 비상사태라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죠.
계엄법에 나와 있는 것처럼 전시, 사변에 준하는 국가 비상사태라는 것이 도대체 무엇을 의미할까요?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보려면 이제 한국 사회에서 기존의 계엄이 선포됐을 때 국가 비상사태라고 하는 것을 뭐라고 규정했냐를 좀 볼 필요가 있어요. 여순 사건이나 제주 4.3 그리고 신군부 쿠데타 등 한국 사회에서 계엄이 선포되었을 때 계엄 선포의 행위자들은 당시 상황을 국가 비상사태라고 규정해요. 그들에 의하면 이제 반국가적인 반란이 일어났고 그리고 계엄을 선포할 수밖에 없는 혼란한 위기 상황이라는 것을 강조하는데 반국가적이라는 말이 좀 마음에 걸리네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여순 사건, 4.3 사건, 이제 기타 등등에서 운동에 참여한 시위에 참석한 사람들이 이제 국가를 전복시키려고 하고 국가를 폐지하려고 하는 반국가적 세력이다 이렇게 이해를 한 거네요. 그렇죠. 그리고 이들은 반국가적 세력이기 때문에 당연 우리 국가를 지금 혼란스럽게 하고 있고 그래서 위험하니 내가 계엄을 선포할 거야 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계엄 선포 이후에 반란을 진압하는 과정에서 국가의 존속을 위협하는 반란 세력이라고 할 수 없는 많은 민간인들이 희생되었습니다. 그렇지만 당시 계엄을 주도했던 이들은 무고하게 죽은 민간인마저 국가 전복을 꾀하는 세력이라면서 이들에 대한 학살을 정당화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 역사적으로 계엄 선포 당시 국가 비상사태라는 것이 상당히 주관적으로 규정되고 그것이 오히려 더 큰 폭력을 불러일으킨다는 점이에요. 더군다나 국가 비상사태를 규정하는 것이 특정 인물들에게 일종의 권한처럼 주어지는데 이러한 상황에서 객관적인 강조입니다. 객관적인 국가 비상사태라는 것이 어불성설이라는 말이죠. 이것과 이제 관련해서 한겨레 21에 실린 김득중 씨의 글에서는 이런 말이 나와요. 이하부터는 인용입니다. 현재 상황이 위기라는 점을 설득하기 위해 1980년 군부는 북한의 도발 정보를 흘리고 광주에 간첩이 침투해 배후에서 데모를 조종하고 있다는 거짓 정보를 만들어냈다. 위기는 주관적으로도 만들어진다. 국군 기무사령부의 대비 계획 도표는 권력 찬탈의 주관적 욕망을 객관적 외양으로 꾸며 위기 상황에 도래했다는 자기 망상으로 발전하는 과정을 잘 보여준다. 이제 이 글에서도 계엄 선포 조건이 굉장히 모호하고 그리고 한 사람의 주관적 판단에 의해 내려질 수밖에 없다는 점을 지적을 하고 있어요. 계엄을 선포하려면 이제 국가가 위기에 처했다. 이 사실이 좀 드러나야 되는데 근데 누가 지금 국가가 위기에 처해 있냐를 판단하냐는 거죠. 그 과정에서 지금이 위기다 아니면 위기가 아니다 이렇게 판단 내리는 누군가 그러니까 여기서는 대통령일 텐데 그 누군가의 주관이 개입될 수밖에 없는 문제입니다. 그런데 이제 모두에게 감각되는 위기라는 게 각자 다 다르기 마련이겠죠. 그러니까 제가 위기라고 생각하는 상황이랑 도현님이 위기라고 생각하는 상황이 당연히 다를 텐데 그러면 정말로 이 상황에서는 계엄이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객관적으로 정당한 조건이라는 게 상상되기 어려운 거네요. 네, 그렇죠. 그리고 이제 무진님께서 방금 모두에게 감각되는 위기가 다 다르다라는 그런 취지의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것과 연결해서 이제 계엄의 목적에 대해서도 한번 이야기를 해볼게요. 계엄법에서는 공공의 안녕 질서 유지를 계엄의 목적으로 내세우고 있어요. 이제 이번에 조사를 하면서 과거 사건들에서는 어떤 목적을 들면서 계엄을 선포해 왔는지 찾아보았는데요. 먼저 61년에는 국내 질서 유지와 치안 확보를 이야기를 했고 79년에는 국가의 안정과 공공의 안녕 질서 확립 그리고 국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라는 목적을 제시를 했습니다. 그리고 80년 5월 17일 비상계엄이 전국으로 확대되었을 때 나온 포고령을 보면 국가의 안전보장과 공공의 안녕질서 유지라는 말이 나와요. 그러니까 이 모든 것을 종합을 해보면 계엄의 목적은 국가의 안전보장, 질서 확립, 국민의 생명, 재산 보호인 셈이죠. 그러니까 뭐가 좋아 보이는 말인 것 같아서 더 무서운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굉장히 좋아 보이는. 이것만 보면 우리 대한민국의 역사는 항상 보호되고 안전한 역사였던 것 같은데 전혀 아닌 것 같아서. 실제는 전혀 아닐 텐데. 이 말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풀어서 해석을 해보면 국가 내에서 발생한 비상사태에 대해서 계엄을 선포하는 경우
사회 질서를 교란시키고 행정 및 사법 기능의 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한 특정 세력이 아닌 나머지 사람들을 보호한다는 거고, 그리고 국가 질서를 유지한다. 뭐 이런 말이에요. 그런데 누구는 보호의 대상인 국민이 되고 누구는 보호의 대상이 아니라는 그런 명확한 분류 기준이 과연 있냐는 거예요. 앞에서도 언급을 했듯이 위기에 대한 규정은 상당히 주관적일 수밖에 없고, 따라서 그 위기로부터 보호되어야 할 대상과 그리고 그 위기를 초래한 대상의 구분도 주관적일 수밖에 없죠. 이제 쉽게 말해서 언제든 반공주의와 같은 선전을 통해서 내부의 적을 만들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계엄이라는 상황 자체가 제가 원래는 군대의 보호를 받는 그런 존재였는데, 계엄을 선포하는 행위자의 가치관이나 이념에 따라서 언제든 제가 적으로 간주될 수 있는 거예요. 따라서 국민의 생명, 재산 보호라는 이런 목적이 항상 좋은 것이라고 말할 수는 없어요. 트집 하나 잡히면 더 이상 보호받아야 된 그 국민에서 이제 탈락하는 거네요. 그렇죠. 네. 그리고 제가 봤을 때 여기서 이제 안전이나 뭐 생명 보호 이런 얘기들이 계속 나오는데, 이 안전이라는 의미가 뭔지를 조금 더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은데요. 특히 이런 계엄 상황에서 군사 조직, 그리고 군대는 국가 안전을 이유로 계속 요청이 되잖아요. 근데 대체 여기서 안전이 어떤 안전이냐, 그리고 누구를 위한 안전이냐가 좀 의문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계엄이 선포되면 군대가 이제 군사적 위협으로부터 국민을 안전하게 지킨다 이런 명목하에 많은 권한을 위임받는데, 정작 거기서 뭐 여성, 장애인, 키어 노동자 이런 이미 일상의 어떤 구조적인 착취에 처해 있어서 안전을 위협받았던 사람들은 주인공이 아닌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비상계엄이 지키고자 하는 안전 바깥에 있는, 항상 일상에서 불안전의 위험에 처해 있는 사람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어차피 우리는 위험했던 거죠. 그렇죠. 이미 비일상이었다라는 그런 이야기인데, 이 부분은 좀 중요한 지점인 것 같아요. 계엄 사령부의 주요 업무를 나열한 그런 대통령령을 살펴보면, 이제 계엄 사령부의 주요 업무는 치안과 안보입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보장해야 하는 것이 국가의 안전인데, 이 안전이 결국에는 사실 치안과 안보에만 국한된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말씀해 주신 것처럼 사실 안전이 치안과 안보에 국한되는 것이 좀 되게 협소한 거거든요. 앞서 이물님이 언급해 주셨던 것처럼 장애인은 이제 이동 문제와 관련해서, 그리고 여성은 혐오 범죄에서, 그리고 비정규직 노동자의 경우에 임금 차별로부터 이미 안전의 위협을 받고 있어요. 그런데 이것들은 치안이나 안보로는 말할 수 없는 안전인 것이죠. 이런 위협들은 국가 비상사태로서 절대 규정되지 않고, 뿐만 아니라 계엄이 목적으로 하는 안전에 속하지 않고 있어요. 이제 이러한 이야기와 관련해서 현재 광장에서는 우리는 평생이 계엄 상황이었다라는 말이나 아니면 일상을 위한 민주주의가 필요하다라는 발언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다양한 주체들에게 안전한 삶이란 무엇인지, 그리고 국가는 이들의 안전에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를 고민해 볼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지금까지 정말 많은 이야기를 오늘 했는데요. 결국 중요한 것은 이런 복잡한 사태들 이후에 더 나은 삶을 꾸리는 것이 아닐까 합니다. 그리고 더 나은 삶을 만드는 건 이런 일련의 상황을 지켜보고 또 걱정하고 말하고 있는 우리 모두의 몫일 텐데요. 방송을 마무리하면서 우리의 과제 그리고 가능성을 점쳐보면 좋겠습니다. 2024년 12월 3일 계엄이 선포된 시점부터 지금에 이르기까지 많은 시민들이 광장으로 나가서 다양한 목소리를 냈고 또 내고 있습니다. 그간의 탄핵 정국에서 본 가능성이 있다면 무엇이었을까요? 그리고 앞으로는 우리가 어떤 희망을 가지면 좋을까요? 한마디씩 해주시죠. 네, 저부터 말씀을 드리면요. 사실 저는 이번 광장에서 좀 느낀 바가 있었는데, 이전 그런 시위들에서는 저 사람들은 극우 세력이고 말도 안 되는 말만 하고, 그렇지만 우리는 이 민주주의를 수호하는 세력이야 라는 이런 이분법이 그대로 작용을 한다는 느낌을 사실 받았어요. 물론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서 싸우고 투쟁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했고 그렇게 했지만,
근데 지금의 광장은 그런 이분법적 논리 혹은 아까 이물님이 말씀해 주셨던 적대 정치를 광장에서 재구성하는 것이 아니라 기존의 그런 적대 정치를 비판을 하고 앞으로 우리가 나아가야 될 방향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그런 다양성의 연대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앞으로의 이런 정치의 양상이 좀 많이 바뀔 수 있겠다라는 그런 희망을 좀 가져보았습니다. 이물님 어떠세요? 저는 뭐 얼마 전에 비슷한 얘기를 했던 것 같은데 그 최근에 전국에서 집회를 나갈 때 뭐 사실 그 전에도 마찬가지였지만 이런 큰 집회를 나갈 때 두 가지 정도의 생각을 가지고 나가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는 낙관하지 말자인데 이제 사실 이 광장에서의 그 목소리가 정말 중요하고 그것이 가진 역동성이 있지만 광장에서의 어떤 단발적인 힘만으로 그 이후에 모든 사회가 한 번에 바뀌는 것은 사실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 광장에서의 기억들이 잘 모여서 앞으로 어떤 정치를 해야 되는지를 더 상상해야 된다는 점을 좀 고려하면서 너무 낙관하지 말자라고 생각할 때가 있고요. 동시에 비관하지 말자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내가 이 상황을 모두 알고 있고 판단하고 있고 또 안 될 거야 아니면 이것도 한계적이야 라고 생각하면서 좀 오만한 생각을 하게 되기 쉬운데 그런 비관은 또 하지 말자라는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가능성을 잘 평가하고 그것을 어떻게 계속 이어나갈지를 좀 생각하는 시기가 된다면 더 나은 희망들을 찾아 나갈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했던 것 같고요. 저희가 오늘은 많이 얘기를 못했지만 뭐 남태령에서의 집회가 서로 다른 소수자들의 어떤 존재들을 이해하고 또 연대할 수 있는 계기가 됐다는 평가들을 많이 하고 있잖아요. 근데 저는 이런 사안들에 대해서 뭐 그런 경험들을 너무 낭만화하지는 않으면서도 사실은 그러면 그런 연대들이 어떻게 가능했는지를 잘 들여다보고 그런 동력을 계속 이어나갈 수 있는 방식들을 같이 고민했으면 좋겠다. 이런 광장이 그런 정치의 새로운 학습장이자 기억이 되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좀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광장의 목소리가 실제로 특정 방향으로 나아가고 현재 상황을 이제 변화를 시키기 위해서는 방금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어떻게 이들의 연대가 가능했는지 그런 것들을 언어로서 풀어내는 그런 작업이 좀 필요할 것 같은데 그런 것들을 또 저희가 이제 해보면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네. 다들 말씀을 너무 잘하시네요. 그러니까 부럽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좋은 말씀 정말 감사드립니다. 저는 아직 생각이 정리가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태가 아직 끝나지 않았고 사태는 계속 진행 중이고 그 상황을 충분히 쫓아가면서도 그리고 제가 요즘 정보들을 너무 많이 수용하는데 그 정보들이 너무 똑같은 정보들을 많은 양을 한 번에 계속 이렇게 속보의 형태로 수용하게 되니까 그 사건의 흐름들의 압도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 일상을 유지하는 게 좀 어려워지는 경험을 많이 했었는데 이제 그런 것들을 좀 내가 수용할 수 있는 정보가 얼마만큼이고 그걸 수용하고 이제 정리하는 데 필요한 시간들을 충분히 확보하면서 이 위기들을 이 위기가 정말 종료되고 우리가 진정한 일상으로 다시 돌아갔다고 생각할 수 있을 때까지 일상을 잘 유지해보는 그런 연습을 할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오늘 했던 얘기들 중에서 우리는 지금까지도 비상계엄 이전에도 계속 그런 위험하고 안전을 보장받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었다라고 말하는 여러 행위자들이 이 비상계엄 사태를 통해서 스스로를 드러낼 수 있었다는 그 지점이 아이러니하게도 참 마음에 좀 오래 남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비상계엄을 선언하는 건 분명히 잘못되고 어리석은 판단이었지만 그 선언을 통해서 광장이 열리자 이제 지금 우리가 지금까지 생각했던 안전이 뭐고 비상사태가 뭐지? 라고 하는 것들을 사회의 전반적인 영역에 걸쳐서 다시 한번 검토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는 것 같고 이런 기회를 정말 소중하게 잘 활용해야겠다 이런 생각도 드는 것 같습니다.
분명 계엄 이후에 열린 광장의 정치는 여러 가능성으로 가득 차 있는데요. 다만 광장의 목소리는 단일하지도 않고 그 자체로 완벽하지도 않습니다. 여러 이질적인 목소리들이 무엇을 향해 가야 하는지는 여전히 과제로 남아있는데요. 심지어는 이 정치적 상상들이 광장의 시간에만 머물다가 끝나지 않고 각자의 일터로, 집으로, 사회 곳곳으로 스며들 수 있도록 해야겠죠. 끝으로 적대 정치 안에 쪼그라든 여러 정치적 스펙트럼을 열어젖히고 사회의 근본적 모순들에 관심을 기울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또한 군사적 조치가 목표로 하는 안전, 그것이 지키려는 배타적인 국가라는 가치도 제고가 필요해 보입니다. 우리의 정치는 추상적인 적을 소멸시키거나 국가 보위를 이유로 여러 가치들을 뒤로 밀어내는 방식을 극복하고 작았던 목소리들과 스쳐 지나갔던 이야기들을 담아낼 수 있는 방향으로 나아갈 것이라고 믿습니다. 지금까지 세상을 똑바로 보지 않은 3명의 목소리, 삐뚤어진 라디오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